그래서 그 상담이라는 게 뭐고 슈퍼비전이 뭘까? 이것을 좀 더 그 한마디로 정의를 하거나 큰 그림을 그리는 걸. 우리가 융이라든가 특히 비욘을 좋아하는 제가 이유는 그분들은 큰 그림을 그려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 속에서 세밀한 그림을 그려요. 우리는 늘 그 부분과 전체 속에서 전체를 보는 항상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상담하는가? 좀 이따 이제 그 군상담 발표를 하겠는데, 군상담이 뭘까? 그리고 군에서 상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어렵겠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 상담 케이스를 받아보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내가 군에서 상담하는 사람의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계속해서 예전에 배운 대로만 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고 쉽게 좌절할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정체성이 있어야 나름대로의 그 어떤 견해라든가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군 상담이건 일반 상담이건 정신분석이건 상담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내가 이제 슈퍼비전 같이 이제 사례 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둬야 될 그 틀, 우리가 가야 하는 틀이라는 게 뭘까? 이 틀을 짜보자. 그러고 나서 그 틀 속에서 한번 해보자. 그 틀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그 틀이 없이 진행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상담이라든가 심리 분석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 이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치료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뭐 도와준다,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것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런 일로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일에도 즐거워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정말 그 공포에 시달리기도 하고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길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별거 아닌데 본인은 너무 그 일이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막 뒤로 나자빠지는 거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사례에도 나왔지만 계속 그 안절부절하면서 사람을 굴려야만 또 자기가 먹고 사는다 이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상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한 개인을 이해하면서 전체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개인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상담은 보통 한 개인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대체로. 아닌 거예요. 그 한 개인, 아주 특수한 한 개인을 통해서 인간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뭘까? 도대체 왜 인간이 이런 일로 고민해야 되고 아파해야 하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왜 건강한 사람이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아파버리고 나자빠지는가? 무슨 어떤 그 사람이 그래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거죠. 그 한 개개인이 물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픔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전체로 보면 인간이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누구 잘못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어쩌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할 당연하고도 마땅한 이제 그 아픈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일지 모르지만 당연하고도 아주 마땅한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상담을 하거나 아마 여러분들이 대한다 그러면 아마 결국은 실패하거나 중간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할 겁니다. 상담사로서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상담을 통해서 무슨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아니면은 상담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도와줘야 되겠다. 또 목회자들이라든가 무슨 뭐 이제 종교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수단으로 상담을 알죠.
또 아니면 치료를 해야 되겠다. 또 정신분석이라든가 심리분석의 치료사들은 그 치료자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상담의 본질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의 최종 골이라고 하는 것은 융은 개성화의 과정이고 어찌 보면 인격의 성장으로 봤지만 나는 오히려 상담의 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알아가는 거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 이해. 사람을 알아가는 것. 내가 이제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나는 그때 심리학 공부 별로 하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 목회를 했는데 나는 목회자로서 목회가 뭘까라고 정의를 내려야 했어요. 내 나름대로. 여러분도 아마 상담사로서 상담이란 뭘까? 또 상담자라는 게 뭘까라는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가 뭐다, 신학이 뭐다, 교회란 뭐다 수도 없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나름대로의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도 수도 없이 많은 심리학 공부하고 상담 공부하지만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에서 그 미국인 교회,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목회자로서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목회 못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겉으로 목표는 뭐 많이 있었죠. 뭐 신학 공부할 때 한번 목회해보자 이런 개인적인 욕망도 있었지만 정말 내가 목회라고 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 정의가 내려지 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든가 아니면 설교를 한다든가 무슨 이것이 내 정의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책에 나온 것들이고 배운 것들이죠. 근데 신학적으로 왜 설명을 못하겠어? 교회적으로. 근데 나는 그것이 내 정의가 될 수 없었어요. 정말 내 온몸으로 내 영혼이 고백하는 그런 정의, 여러분이 상담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고백하는 정의가 있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상담 일도.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되지 않으면 결코 해나갈 것을 나중에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뭘까 하고 정의를 내려봤는데 뭐 같아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목사가 사람 되는 과정이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인간이 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목회자가 사람이 되는 과정.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인간으로 만들고, 누구를 무슨 천국으로 보내고 이게 아니죠. 목사 자신이 사람이 안 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상담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도 상담사가 사람이 되는 과정, 이게 나는 상담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난 상담하면서 항상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게 상담에 제가 항상 갖고 있는 게 상담은 누구 돕는 거 그런 것보다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를 알아간다는 게 이제 그것만 해도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느끼잖아요. 나를 알아간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시간이 가야 흐르는데 결국 나를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아니 뭐 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뭐 성장했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리고 나는 심리학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내 그 셀프 어널리시스가 자기 분석이 좀 됩니다. 뭐 그럴 거예요. 나는 그래요. 아니 물론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상담사가 인간이 되는 길, 인간이 되는 과정, 사람이 되는 것하고 나를 아는 것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같아요? 사람이 되는 것하고 나를 알아가는 것하고 같습니까? 저는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상당히 다른 차원이죠. 사람이 되는 것하고 내가 나를 몰라도 사람 되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나를 아는 걸 포기할 때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얘기다. 여기 우리 이태구 목사님 여기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목회자 하신 분도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안 해. 다 선생님이야. 응? 사회적인 호칭은 다 선생님으로 여기는 통일돼 있어요. 이태구 선생님. 원래 이태구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셨죠? 그러니까 뭐 항상 익숙할 겁니다. 아마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그래서 내가 이제 상담이라는 것은 사람이 되는 길, 상담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안 되고서 누구를 사람 만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에 방법론익은 이제 상담하는 법익은 많이 달라질걸요. 이거 하나만 아마 생각하더라도 상담하면서 내가 사람이 돼야지. 그러려면 이게 인간이 되는 게 뭘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걸요. 아마 상담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사례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이 되려고 하는 상담이나 심리학은 뭘까? 인간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간학. 상담은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학문. 사람을 알아가야 물론 나도 알고 또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인간학이 상담이나 심리학은 인간학이라 해야 된다.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이라 해야 된다. 신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그죠? 심리학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인간을 알아가는 학문, 사람을 알아가는 학문. 그렇다면 상담 자체가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기회고, 그래서 그 기회는 내담자에게도 기회지만 상담자에게도 기회인 겁니다. 그 사람을 알아가는 기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겠죠. 나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도 알아야 되겠죠. 한 개개인으로. 그러나 그 개개인을 안다고 그래서 인간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개인을 통해서 인간 전체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 대부분 엄마나 아버지 어렸을 때 상처라든가 되게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부모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큰 그 보편의 차원으로 이제 탁 넘어갈 때 치료가 확 되거든요. 내 아버지도 한 인간이었구나. 내 그 엄마도 정말 나와 같은 그 한 인간이었구나 하는 순간, 그걸 아는 순간 엄마를 보는 게 확 달라져 버리고 아버지를 대하는 게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을 보는 순간 눈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볼까, 엄마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볼까,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안 풀린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어떤 그런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시각이 늘 있지 않으면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상담이나 심리학은 인간학이 돼야 되고, 정말 이 상담 과정이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그 슈퍼비전 그리고 사례 분석의 그 전 과정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 뭐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일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 상담 이론이라든가, 이론에 맞춰서 너 이렇게 뭐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했어? 그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렇지만은 전체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 규정이나 세부 사항에만 매달리면 이제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태평양을 항해하더라도요, 전체를 보면 길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 앞에 부분만 보면은 언제든지 파도에 휩쓸려서 태평양 건너지 못하고 죽겠지요. 전체를 보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보는 그 독수리의 눈이 때로는 필요하다. 높은 곳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를 이제 맨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은 뭐라고요? 인간학이다. 해보세요. 상담은 인간학이다. 심리학은 인간학이다. 사람을 아는 학문이고 사람을 아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상담 현장에서는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두 사람을 통해서 또 전체 인간을 이해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만 인간을 알아가기도 어렵고 그렇죠. 또 그 내담자 한 사람만 통해서도 인간으로 전체를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또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고 사람이란 아하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 전체 그림이 이게 전체의 큰 그림이고 이제는 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우리가 도구를 삼아야 돼.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담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도구로 삼을 거냐? 뭘까요? 이제 많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서와 관계예요. 큰 그림이에요. 해보세요. 정서. 그다음에 관계. 그래서 이제 이 상담에서 어떻게 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사람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담자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상담자가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떤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가, 또 이런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정서의 흐름이에요. 감정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을 배제하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숨쉬고 살아도 아마 여러분 이제 경험한 사람은 알 겁니다. 감정이 죽어버린 사람들 상담한 적 있죠.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헛개비하고 얘기하는 것 같죠. 감정이 죽어버리거나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론이 좋고 난리를 쳐도 감정의 문제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뭐냐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를 주로 봤잖아요. 그리고 뭐 억울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상처를 해소하는 데 역점이 있다면은 그것만 가지고 인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병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는 도움을 주는 거죠.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그 감정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감정을 겪게 됐고, 이 감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고, 또 이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향이 어떻게 가서 인간의 그 상호작용을 형성시키느냐. 그 감정이 인간 활동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태도를 어떤 방향으로 지배하고 결정짓게 되느냐. 결국 그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담자가 이런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은 어디서 왔으며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외부로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것이 다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이런 순환적인 과정을 보는 것이 정신분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거는 이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 하는 단편적인 문제만 보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슈퍼비전을 하고 사례 분석을 할 때도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거는 정서의 흐름. 그 흐름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흐름도 되고요. 내담자 자체의 그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주변 대상과의, 그리고 또 상담자의 정서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두 사람이 만났을 때의 정서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일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제 이 정서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서의 흐름. 그쵸? 두 번째는 뭐죠? 관계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인간관계든 모든 것이 그래요. 그 사람을 알려면, 인간을 이해하려면 첫째, 정서의 흐름을 봐라. 저 사람은 언제 기뻐하고, 저 사람은 언제 슬퍼하며, 언제 분노하고, 언제 시기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써먹고 있고, 또 그 시기와 질투를 당한 사람이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되고, 다시 되돌아올 때 그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그 사람의 감정의 흐름, 서큘레이션이에요, 사실은. 그 감정이 자기가 보낸 감정, 자기한테 있는 감정은 나가서 다시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는 거죠. 그것만 분석을 해내도 반 이상은 이제 많은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얽힌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흘러오느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분석을 하거나 사례 발표를 하는 사람도 여기에 역점을 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큰 그림으로 보면은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 나는 들어가 있는가. 강론으로, 그 총론이죠, 그것은. 그 다음에 강론으로 갔을 때 첫 번째는 정서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 감정의, 세밀한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흘러오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되돌아오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게 뭐냐면 관계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감정의 흐름, 정서의 흐름을 파악하라. 두 번째는 관계 패턴 해보세요. 관계 패턴. 관계 패턴을 찾아라. 응? 그 관계 패턴을 읽어내는 것이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에요. 그 관계 패턴을 읽어내는 것이,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나로 그려지는 내 모습, 이게 자기 표상이죠. 내 모습. 난 바보 같아. 그럼 바보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내가 바보 같다라고 말할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바보 같다라고 인식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은 바보라고 박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바보라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시키고 정의를 내렸을 때 그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며 대상표상이죠. 그 바보라고 하는 사람과 바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건가? 바보가 아니려고 몸부림치나, 아니면 오히려 바보인 척하면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나? 어떤 그 양태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계속 하실 때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의 흐름을 봐라. 두 번째로는 관계의 패턴을 찾아라. 누구나 관계 패턴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나 이 사람 싫어. 또 어떤 사람은 참 묘한 게 자기 또래와 비슷한 사람하고 대할 때는 매너가 너무 좋아. 그지? 근데 자기보다 좀 아랫사람이라 돈이 없거나 이런 사람을 대하는 거 보면 전혀 달라지는. 윗사람을 대할 때는 너무 공손하고 착해. 근데 자기보다 아랫사람이거나 돈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딱 보면 완전히 깔아뭉개버린다든가. 대상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관계 패턴이 다 달라져요, 사람은. 그것을 소위 좋게 말하면 적응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으면 본인이 힘겨워서 아파. 옷은 필요한 옷만 적당히 두세 개, 서너 개 입고 있는 게 좋아. 옷이 너무 많으면 적응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감당을 못해가지고 옷에 치여서 죽어. 응? 감정 패턴도 그렇다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보다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대하는 게 비슷해야 돼. 그게 인간이 되는 길이거든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나이 많고 돈 많은 사람하고 대하거나 지식이 없고 못난 사람을 대하기 다르다 하면 사회적인 페르소나적인 인격으로만 다 상대한다는 거죠. 관계 패턴이 이 사람은 자아적인 자아와 자아의 관계냐, 용식으로 말하면 자아와 늘 상대방을 그림자의 관계로 인식을 하고 늘 관계를 맺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늘 공격적이고 비난하고 자아와의 그림자의 관계를. 그리고 늘 자아와 아니무스 관계라면 무의식의 관계잖아요. 늘 무의식적인 관계를 맺느냐. 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관계를 이 사람이 맺고 있느냐. 그 관계는 외부적인 대상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부적인 대상하고도 연계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오늘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거는 큰 그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되는 길, 사람이 되는 과정.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큰 그림이라는 거죠. 두 번째 강론으로는 정서의 흐름을 봐라. 인간을 알려면. 그다음에 두 번째 관계의 패턴을 찾아라. 계속 찾아야 됩니다. 물론 뭐 상담하다가 정서의 흐름을 보려고 막 그러고 관계의 패턴을 찾으려고 신경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것이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어야만 신경 안 쓰고도 자연히. 그러면 정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머리를 써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정서의 흐름에 동참하는 거예요. 정서에 흘러가는 정서에 내가 맡기는 거지. 그것을 이 사람은 불안하네. 이 사람은 뭐 화가 났네. 자기는 화 안 나면서. 근데 같이 화내고 때로는 같이 웃고 그러면서 그 흐름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은 몸으로 경험하는 과정이지 머리로 정서의 흐름을 파악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 패턴을 알아가는 것도 그래요. 관계 패턴도 그 관계 패턴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속이고 속는 관계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응? 속이고 속는 관계 속에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담자는 끝까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 패턴을 알 수가 없어요. 속이는 사람한테 속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속고 속이는 패턴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왜 속이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이는 관계에 자기가 안 들어가고 끝까지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관계 패턴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왜? 나는 판단자가 되는 거죠. 그 관계 너는 이러면 안 돼. 넌 저러면 안 돼. 판단자가 되지 그 관계의 흐름이라든가 패턴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이면 속아라. 무시하면 무시를 당해라. 그래야만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상담자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관계의 패턴이에요. 이 사람이 상담자를 속이면 그게 관계의 패턴이에요. 속인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아무 상관없어요. 관계를 맺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어떤 정서가 그 속이는 사람의 정서가 뭘까? 그 속에 어떤 정서가 흘러갈까?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캐치만 할 수만 있다면 상담을 하시건 아니면 뭐 어떤 교회 목회를 하건 아니면 어떤 사회 지도자가 됐건 직장에서건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놀랄만한 변화. 이것은 우리 그 상담만을 위한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서의 흐름에 문제가 있던 관계 패턴에 문제가 있던 이제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은 왜 아플까? 이게 마지막 관건이에요. 자, 처음에는 내가 인간이 되는 길 첫 번째 전체에 그려줬어요. 그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정서의 흐름을 봐라. 관계의 패턴을 찾아라. 지금 내가 글로 안 썼지만 지금 제가 아주 놀랄 만큼 지금 정리한 겁니다. 이 사례를 받아놓고 계속 명상하면서 이 흐름을 잡기 위해서. 이 흐름이 서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헤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배에 우리를 실어낼 수 있을까 문제고.
그렇다면 왜 아플까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정서의 흐름이 막힐 때 아파요. 이제 이해가 가죠. 왜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정서의 흐름이 막혔을 때 아픈 거예요. 그럼 치료는 뭐예요? 흐름을 뚫어야 줘야 되잖아요. 한의학으로 말하면 맥이 막혔는데 혈이 막혔어. 혈을 뚫잖아. 똑같아요. 그 막힌 혈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흘러가지 못하니까. 물도 흘러가지 못하면 썩어버리잖아요. 흘러가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에게 내담자는. 응?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 패턴이 더 이상 안 먹혀 들어갈 때 그런 거예요.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자, 누구나 관계 패턴이 먹혀 들어가면 잘 살아요. 속여 먹든, 응? 무시하든, 시기하건, 뒤에서 그냥 짱돌을 치든, 사기를 쳐먹건, 통할 때는 잘 살아. 그게 통할 때는. 어느 순간, 어느 날 안 통해, 관계 패턴에서 적신호가 딱 오는 거죠. 그죠? 더 이상 그 관계 패턴이 안 먹혀 들어가. 그 안 먹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의 흐름도 거기서 끊긴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서의 흐름을 뚫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정서의 흐름은 한의사도 아닌데 뭐 침을 놔가지고 확 뚫어버릴까요? 정서의 흐름을 뚫어줄 수는 없어요. 또 관계 패턴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담사로서 심리치료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정서의 흐름을 100% 뚫을 수는 없지만은 그 정서가 흘러갈 미세한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사는. 아주 미세한 틈. 그것도 제정신이 아닌 몽상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미세한 틈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이제 투사적 동일시에 의해서 내가 속아 넘어가고 내가 그 사람이 바라는 인물이 돼서 소위 연극의 그 대역자, 소위 연극의 이제 그 친구는 연출자겠죠. 하나의 투사적 동일시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너는 내 엄마가 돼줘. 그러면은 제정신으로는 절대 대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대주면 사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담할 때 의도적으로 엄마가 돼주라고 그러는데 너 의도적으로 엄마가 된 순간 안 돼요.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지배하려고 들거든요. 내가 엄마 해준 대가를 꼭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상담사는 의도적으로 엄마나 아버지나 선생이 될 수 없어. 무의식적으로 그 마법에 걸려 넘어가는 거죠. 그 마법에 걸린 순간 그 정서의 틈이 이제 흘러가는 틈이 좀 생기죠. 그러면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성공을 할 때 이 친구는 새로운 관계 패턴을 모색하게 돼요. 이제 그 정서적인 흐름이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으면은 그 정서적인 틈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가능성이 생기고, 가능성이 생기면 내담자에게 희망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상담자와 함께 패턴의 전환, 그 관계 패턴의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전에 관계 패턴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 패턴을 모색하게 되면서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죠. 정서가 흘러가고 그 관계는 늘 외부적인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내부적인 내 안에 나와의 관계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외부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관계 패턴은 우선은 나와의 관계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외부 대상과의 관계를 이루느냐, 이 역동성을 보고 그 가운데에 상담자가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그 임상 사례 분석이나 이제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동화 분석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갈 거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고 임상을 경험한 결정체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내가 경험한, 이제 그 뼈대가 바로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신분석의 모든 요소가. 전이, 역전이, 투사적 동시 이런 것도 다 관계 속에 들어가고요. 정서적인 흐름에 다 그동안의 그 정신분석의 그 모든 이론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위니카스의 중간 뭐 대상도 다 그 관계잖아요, 하나의. 응? 관계 속에서 중간 대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응? 정서적인 교감이 중간 대상과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의 그 정서적인 흐름에 물꼬를 터주는 게 중간 대상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틈새를 만들어주는 게 중간 대상 아니겠어요? 바로 못 가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은 정서의 흐름과 관계의 패턴을 발견하도록 노력한다면 모든 공부를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상위 개념으로는 인간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상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어찌 보면 보람을 느낄 거다. 상당한 보람을 느낄 거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 거 이해하시고 오늘 발표를 듣고 또 이런 관점에서 내 앞으로 분석이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분석도 전부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질 거예요.